안녕하세요. 황금노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노년의 지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진짜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비참하게 구걸과 고생의 연속인 노년을 보내게 되고, 이 5가지를 아시게 되면 당당한 노후를 즐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얼른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서 적어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노후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혼자 못 가시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자존심의 상처도 입고요. 내가 내 몸 하나를 못 움직이게 되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야 자식이 부모를 위해 도와주겠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면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완전 지옥이 되는 겁니다. 78세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수 씨는 1년 전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있다가 겨우 기어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병원에서 대퇴부 뼈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날 대퇴부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는 3개월 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다 손실된 다리를 위해 열심히 운동해야만 했어요. 6개월간 그는 허벅지 근육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의자를 잡고 스쿼트도 했습니다. 첫날은 3개밖에 못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50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갑니다. 계단도 혼자 오릅니다. 아들한테 도움 청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혼자 화장실 못 가면 비참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속상한 일일까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하지만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어도 혼자 걸을 수 있으면 당당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 동안 7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45cm 이상인 노인과 40cm 이하인 노인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큰 그룹은 10년 후에도 86%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허벅지 둘레가 작은 그룹은 54%만이 독립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46%는 요양시설에 가거나 자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집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집니다. 넘어질까 봐요.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연구자들이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90세가 넘어도 매일 스쿼트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오키나와 전통 생활 방식이 좌식이라 하루에도 수십 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노인들은 90세가 넘어도 혼자 생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허벅지 근육.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서울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72세 김영수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겉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합쳐서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15억이래요. 하지만 제 통장엔 18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습니다. 외식 한 번 하면 5만 원입니다. 병원 가면 10만 원 나갑니다. 여행? 꿈도 못 꿉니다. 적금을 깨야 하는데 그러면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불안해서 못 씁니다. 15억짜리 집에 사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깝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답답합니다. 집은 큰데 삶은 너무나도 여유가 없고 팍팍합니다. 재산은 많은데 하루하루가 조심스럽습니다. 반대로 72세 이순자 씨는 다릅니다. 순자 씨는 6억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매달 18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남편 국민연금 100만 원을 합치면 280만 원입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한 달에 280만 원이 들어와요. 확실하게요. 죽을 때까지요.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평일에 제주도 3박 4일 다녀왔어요. 60만 원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음 달에 또 380만 원 들어오니까요. 문화센터도 등록했어요. 친구랑 외식도 가끔 해요. 순자 씨 부부는 집값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삶은 더 풍요롭습니다. 왜일까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노년 2인 가구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월 평균 270만 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생활과 여가까지 누리려면 월 평균 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노년의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72세 조영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3억으로 지방의 소형 상가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택연금으로 150만 원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410만 원입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5억짜리 집에 살았지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지금은 2억짜리 집에 살지만 매달 여행 갑니다. 친구들한테 밥도 자주 삽니다. 손주 용돈도 넉넉하게 줍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오히려 삶은 여유로워졌습니다. 집값 1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여유 있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현금 흐름. 이것은 노년의 삶의 질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는 분들은 별표 해두세요. 세 번째는 혼자 노는 힘입니다. 혼자 못 놀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놀라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73세 한명숙 씨는 2년 전만 해도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면 불안했습니다. 언제 와? 하루에 5번씩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짜증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거야? 숨이 막혀. 명숙 씨는 서운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명수가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해. 명숙 씨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자 뭘 해? 외로운데. 하지만 시도해 봤습니다.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평일 낮 2시였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숙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명숙 씨도 영화를 봤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영화를 봤네. 외롭지 않았네.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혼자 영화 보는 게 완전히 편해졌습니다. 카페도 혼자 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2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명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도 안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뭐 해? 영화 보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저녁에 같이 먹을까? 그래, 좋아. 명숙 씨는 말합니다. 제가 남편한테 덜 매달리니까 남편이 저한테 더 다가왔어요. 관계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혼자 1박 2일 여행도 가요. 남편 없이요. 남편도 좋아해요. 다녀와 재미있게 이렇게 말해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의미 깊은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매달리니까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니까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3번째입니다. 혼자 노는 힘. 고독을 자유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4번째는 배움의 끈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년은 빨리 굳습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 의료센터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52% 낮았습니다. 반대로 60세 이후 배움을 멈춘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뇌가 젊어집니다. 76세 박경희 씨 이야기입니다. 경희 씨는 3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거의 못 썼습니다. 전화 받는 것과 문자 보내는 것만 겨우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경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어? 손주가 알려줬습니다. 경희 씨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안 찍혔습니다. 손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도 못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주에 패스트푸드점에 손주랑 갔습니다. 주문을 키오스크로 해야 했습니다. 경희 씨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손주가 대신 해줬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경희 씨를 봤습니다. 경희 씨는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저 할머니 키오스크도 못하네.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웠던 경희 씨는 집에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이구나. 경희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배워야겠다. 다음 날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따라 하는데 경희 씨만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매일 30분씩요. 유튜브를 켜서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다시 따라했습니다. 10번 만에 됐습니다. 야, 이제 됐다. 기뻤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카톡을 쓸 수 있었습니다. 손주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찬아, 할머니야, 손주가 답장했습니다. 할머니 카톡하시네요. 기뻤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유튜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 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 키오스크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습니다. 혼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하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았는지 날아갈 듯 했습니다. 경혜 씨는 말합니다. 배움이 저를 살렸어요. 배우니까 세상이 넓어졌어요. 유튜브로 운동도 배우고 요리도 배워요. 손주랑 이야기도 잘 통해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것도 잘 아니까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랑 달라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일본의 와타나베 미키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90세입니다. 87세에 아이폰 앱 개발을 배웠습니다. 89세에 직접 만든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됐습니다.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와타나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4번째입니다. 배움의 끈과 열정. 늙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5번째는 심리적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오히려 다가오고 싶어집니다. 74세 김순희 씨는 2년 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한테 기대가 컸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을 키웠으니까 아들도 나를 챙겨줄 거야. 하지만 아들은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어요. 순희 씨는 서운했습니다. 명절 때 아들한테 말했어요. 진영아, 엄마한테 좀 더 자주 연락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마음은 있는데 저도 바빠요. 순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책을 빌려줬습니다. 노년의 품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희 씨는 그 문장을 읽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야.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째 되는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순희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바빴어.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바빴어. 아들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네요? 응, 엄마가 요즘 좀 바쁘네. 그날 통화가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2~3번이 됐습니다. 방문도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2~3번이 됐습니다. 순희 씨는 말합니다. 제가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챙겨줘요. 신기해요. 역설적이에요. 놓으니까 가까워졌어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한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을 저항하면 더 멀어집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5번째입니다. 심리적 독립. 관계를 살리는 역설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허벅지 근육, 자존심입니다. 둘째, 현금 흐름, 삶의 질입니다. 셋째, 혼자 노는 힘, 자유입니다. 넷째, 배움의 끈과 열정, 청춘입니다. 다섯째, 심리적 독립, 존엄입니다. 이 5가지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따라서 바뀝니다. 77세 조영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75세에 시작했습니다. 스쿼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를 하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혼자 노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노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덜 매달렸습니다. 덜 매달리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하나가 바뀌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75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노후의 배우자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허벅지 근육, 현금 흐름, 혼자 노는 힘, 배움의 끈과 열정, 그리고 심리적 독립.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은 것은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5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노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집이 노후를 망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큰 집이 뭐가 나빠? 집은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집이 노후를 어떻게 망치는지. 둘째, 부부에게 딱 좋은 황금 평수가 무엇인지. 셋째, 다운사이징의 놀라운 반전까지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평생 큰 집의 노예로 사시게 될 것이고, 이걸 아시면 평생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젠 너무 넓다. 청소도 힘들고 관리비도 부담되는데. 그래도 집은 크면 좋은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자랑이 아닙니다. 삶의 질입니다.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큰 집의 함정. 둘째, 오히려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노후의 황금 평수입니다. 먼저 왜 큰 집이 노후의 짐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다. 젊을 때 큰 집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40평, 50평 집을 샀을 때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우리도 이제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4세 김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서울의 45평 아파트에 삽니다. 30년 전에 샀습니다. 당시엔 자랑이었습니다. 방 4개의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넓었습니다. 자녀 둘이 각자 방을 쓰고 부부도 안방을 쓰고 서재도 따로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45평 아파트에 부부 둘만 삽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방 4개 중에 우리가 쓰는 건 안방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방 3개는 1년에 명절 때 자식들 오면 며칠 쓰고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어요. 하지만 청소는 해야 해요. 먼지가 쌓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방 3개를 다 청소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영수 씨는 계속 설명하십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25만 원 나옵니다. 겨울엔 난방비까지 합치면 4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재산세는 1년에 200만 원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에 180만 원 받는데 관리비만 40만 원이에요. 4분의 1이 집 유지비로 나갑니다. 나머지 방들은 나중에 자식 오면 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식들은 1년에 명절 때 이틀 있다 갑니다. 363일은 비어있는 방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됐어요. 집은 큰데 삶은 점점 쪼들리는 상태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안 쓰는 방 청소 때문에 무릎이 먼저 망가집니다. 둘째, 관리비, 난방비, 세금이 매달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셋째, 나중에 자식 오면 쓰지 하던 방은 1년에 며칠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들을 위해 건강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큰 집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공간은 몇 평일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한국주거학회가 공동으로 70세 이상 노인 500가구를 조사했습니다. 부부 둘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공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7평에서 8평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침대가 1평입니다. 식탁이 2평입니다. 소파가 0.5평입니다. 주방이 2평에서 평입니다. 화장실이 1평입니다. 다 합쳐서 7평에서 8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0평, 50평 집을 관리하며 안 쓰는 공간을 위해 건강과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72세 이순자 씨는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50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방이 5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쓰는 공간은 안방과 거실과 주방뿐이었어요. 10평도 안 됐어요. 나머지 40평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는 해야 했습니다. 관리비는 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65만 원이었습니다. 겨울엔 75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40평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40평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40평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순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0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관리비가 한 달에 25만 원으로 줄었어요.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난방비도 겨울에 35만 원 정도입니다. 이전엔 75만 원이었는데 말이에요. 셋째, 세금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이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관리합니다. 집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노후의 황금 평수는 얼마일까요?
건축가와 노후 주거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부부 기준 20평에서 25평이면 충분합니다. 왜 20평에서 25평일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청소가 쉽습니다. 1시간이면 집 전체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허리에 무리가 안 갑니다. 둘째, 관리가 쉽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적게 나옵니다. 난방비도 겨울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도 적게 나옵니다. 셋째, 이동이 안전합니다. 화장실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주방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넷째, 휠체어나 보행기까지 고려 가능한 구조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휠체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보행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25평 정도면 복도가 좁지 않습니다. 문턱도 낮습니다. 화장실 문도 넓습니다. 휠체어로 다닐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집 평수가 줄어든다고 삶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집이 줄어들수록 인생은 다시 활짝 핍니다. 실제 사례를 2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부자와 현금 흐름 부자입니다. 첫 번째는 김영수 씨 부부입니다. 영수 씨는 서울 강남에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35억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합쳐서 1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관리비가 평균 45만 원입니다. 겨울엔 5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5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100만 원 남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삽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망설여집니다. 제주도 3박 4일이 60만 원이에요. 여행 가면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외식도 자주 못합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나갑니다. 문화센터 등록하고 싶은데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부담됩니다. 집값은 35억인데 늘 아껴야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순자 씨 부부입니다. 순자 씨는 다릅니다. 순자 씨는 50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5억을 받았습니다. 그중 12억으로 2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 23억 중에 10억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순자 씨 부부는 현재 70세입니다. 주택연금 10억 기준으로 매달 약 28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남은 13억으로 지방에 소형 상가 2개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 합쳐서 330만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280만 원과 월세 330만 원을 합치면 610만 원입니다. 남편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670만 원입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한 달에 670만 원이 들어옵니다. 확실하게요. 죽을 때까지요. 관리비는 25만 원입니다. 난방비는 겨울에만 35만 원입니다. 합쳐도 평균 30만 원이에요. 67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640만 원 남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순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4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평일에 국내 여행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로요. 50만 원 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또 670만 원 들어오니까요. 둘째, 문화센터도 2개 등록했습니다. 서예랑 요가요.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셋째, 친구들이랑 외식도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한 번에 8만 원씩 써도 괜찮습니다. 매달 들어오니까요. 넷째,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줍니다. 명절 때 10만 원씩 줍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 두 부부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김영수 씨의 집은 35억입니다. 하지만 삶은 여유가 없고 빠듯합니다. 이순자 씨는 집값 12억입니다. 하지만 삶은 여유롭고 풍요롭습니다. 왜일까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노년 2인 가구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월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노년의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노후엔 자산의 크기보다 통장에 매달 찍히는 숫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값 35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운사이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77세 조영자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 씨는 3년 전에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45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시세가 2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20만 원 뿐이었어요. 관리비만 평균 45만 원이었습니다.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줄이는 게 어때요? 처음엔 싫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떠나요?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집이 필요한가? 방 4개 중에 우리가 쓰는 건 안방 하나뿐인데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45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0억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2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8억이었습니다. 나머지 12억 중에 5억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75세였습니다. 5억 주택연금 기준으로 매달 약 17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남은 7억으로 소형 오피스텔 2개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 합쳐서 240만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연금 170만 원과 월세 240만 원을 합치면 410만 원입니다.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을 합치면 480만 원이에요.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집은 작아졌지만 삶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둘째,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었어요. 셋째, 무엇보다 매달 480만 원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영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지난달에 남편이랑 일본 여행 다녀왔습니다. 5일 동안 180만 원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번 달에 또 480만 원 들어오니까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집을 줄였어. 그랬더니 돈이 보이더라 이렇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운사이징의 반전입니다. 첫째, 집이 작아진다고 삶이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둘째, 집이 작아지면 오히려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셋째, 돈이 보입니다. 넷째, 시간이 생깁니다. 다섯째, 여유가 생깁니다. 여섯째, 자유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연금 받으면 집을 은행한테 빼앗기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계속 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후용 안전장치입니다. 집은 여전히 여러분 집입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사십니다. 다만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집은 자식한테 남겨줘야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집보다 부담 없는 부모를 더 원합니다. 35억짜리 집을 물려받아도 상속세와 양도세 때문에 골치입니다. 차라리 부모가 그 집으로 편안하게 사시는 걸 더 원해요.
5억짜리 집은 그냥 두면 짐이지만 주택연금으로 바꾸면 매달 숨 쉬게 해주는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운사이징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같은 동네 안에서 옮기십시오.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30년 살던 동네를 떠나면 외롭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골 가게도 없습니다. 병원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 작은 평수로 옮기십시오. 익숙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둘째, 1층이나 저층을 고려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더 들면 계단이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10층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1층이나 2층이 좋습니다.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도 빠릅니다. 셋째, 병원과 마트가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차를 몰 수 없게 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노후에 집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인사 나눌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가게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립은 노후 최대의 적입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사망 위험이 50% 증가합니다. 담배를 하루 15갭이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고립이 담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75세 한명숙 씨는 이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명숙 씨는 말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자녀 따라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골 가게도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원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평수였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슈퍼 아저씨가 반겨줬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 가능한 공원이나 산책로입니다. 병원보다 먼저 필요한 게 매일 걷는 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매일 30분 이상 걸으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치매 발병률이 40% 감소합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 위험도 35% 감소합니다. 셋째, 우울증 위험도 30% 감소합니다. 걷기가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입니다. 그런데 걸으려면 걸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산책로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평한 길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입니다. 큰 병원보다 가까운 의원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자주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혈압약 받으러 갑니다. 당뇨약 받으러 갑니다. 감기 걸리면 갑니다. 한 달에 2~3번은 갑니다. 큰 병원은 멀면 가기 힘듭니다. 주차도 어렵습니다. 대기 시간도 깁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은 다릅니다. 걸어서 10분이면 갑니다. 대기 시간도 짧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압니다. 편해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약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많으면 백화점 인프라 근처가 좋습니다. 백화점에는 다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병원도 있고 카페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 좋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난방도 나옵니다.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둘째, 돈이 보통이면 복지관 인프라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노인복지관 근처에 사십시오. 복지관에도 다 있습니다. 무료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 식사도 제공합니다.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인프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큰 집이 노후를 망칩니다. 안 쓰는 방이 여러분의 건강과 돈을 갉아먹습니다. 50평 아파트는 관리비만 한 달에 평균 65만 원입니다. 둘째, 노후의 황금 평수는 20평에서 25평입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좋습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비도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적고 이동도 안전합니다. 셋째, 집값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통장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찍히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넷째, 주택연금을 활용하십시오. 70세 기준 5억 집이면 매달 약 145만 원이 나옵니다. 75세면 약 175만 원이 나옵니다. 다섯째, 같은 동네 안에서 다운사이징 하십시오. 집 주변에 사람과 공원과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진 것으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핵심은 이겁니다. 노후는 더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볍게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집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을 때 비로소 인생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76세 박경희 씨는 말합니다. 저는 74세에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40평에서 22평으로 옮겼어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평수가 아니라 편안함이었구나. 지금은 너무 만족합니다. 3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관리비가 한 달에 22만 원입니다. 이전엔 45만 원이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매달 남는 돈으로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닙니다. 셋째, 친구들도 자주 만나요.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큰 집의 함정과 노후의 황금 평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은 20평에서 25평이면 충분합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도 쉽고 이동도 안전합니다. 둘째, 매달 통장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찍히게 만드십시오. 이게 진짜 노후 안전망입니다. 셋째, 익숙한 동네 안에서 사람과 공원과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은 것은 가볍고 자유로운 노후를 즐기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큰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2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몇 평에 사십니까? 둘째,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큰 집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둘째, 여러분께 딱 맞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작은 결단이 큰 자유를 만들어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죽을 때까지 어디서 살게 될까? 지금 사는 이 집에서?
아니면 자식 집 근처로. 요양원? 막연하게 나중에 생각하지 뭐하고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의 구체적인 조건 3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지금 사는 집이 노후에 맞는 집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를 갖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 조건들을 갖춘 집으로 이사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진작 이렇게 할 걸,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매일매일이 편안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노후에는 큰 집이 좋다고, 조용한 시골이 좋다고, 자식 근처가 좋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30년 넘게 노인 주거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따로 있습니다. 크기도 위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딱 3가지 조건입니다. 30분 후엔 여러분도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집에서 10년 후에도 살 수 있으실까요? 아니, 20년 후에도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 살던 집에 계속 살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70대가 되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75세가 되면 차 운전이 불안해집니다. 80세가 되면 시장 가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5년 후, 10년 후는 다릅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집을 구하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사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짐 싸는 것도 힘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사 자체가 큰 병을 만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요. 60대 초중반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결정하고 이사하면 새로운 동네에 적응할 시간도 충분하고 그 집에서 20년, 30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딱 3가지 조건입니다. 이 3가지만 갖춰지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병원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노후에는 조용한 시골이 좋다고, 공기 좋은 전원주택이 좋다고.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60대엔 괜찮습니다. 건강하니까 차 타고 다니면 되죠. 하지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일주일에 2-3번이 됩니다. 혈압약 타러, 당뇨약 타러, 무릎 주사 맞으러, 안과 검진 받으러, 이비인후과 가서 귀 치료 받으러. 이렇게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때 병원까지 차로 30분 걸리는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운전 못하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 부르거나 택시 타거나.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택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복 5만 원씩 일주일에 2-3번이면 한 달에 4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부르기가 미안합니다. 자식도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육아하고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부모 병원 모셔다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박순자 씨, 69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년 전 남편과 함께 경기도 어느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은퇴 후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다들 전원주택 좋다고 해서 박 씨도 용기를 냈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에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정원도 가꾸고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꽃에 물 주고 텃밭에서 상추 따고 그런 생활이 로망이었거든요. 남편도 좋아했어요. 역시 시골이 좋아. 서울에서는 이런 거 못 해봤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3년 차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죠. 처음엔 남편이 운전했는데 6개월 후 남편이 운전을 못하게 됐어요. 시력이 나빠져서요.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럼 박 씨가 운전해야 하는데 박 씨도 운전이 자신 없었습니다. 평생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면허는 있는데 20년 넘게 운전을 안 했어요. 결국 자식을 불러야 했어요. 엄마 병원 가는 날 제가 모셔갈게요. 아들이 일주일에 2번 왕복 2시간 운전해서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살거든요.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까지 왕복 2시간이 걸렸어요. 아들도 직장 다니는데 휴가 내고 반차 내고 그렇게 1년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아들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좋다고 여기 왔는데 결국 애한테 짐이 됐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입으론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사했어요. 박 씨 부부는 결국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가까운 곳으로요. 지금은 병원까지 걸어서 7분 거리에 삽니다. 전원주택보다 훨씬 작은 20평대 아파트예요. 마당도 없고 정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말합니다. 이제 편해요. 병원 갈 때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해도 돼요.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비 와도 우산 쓰고 걸어가면 되고 눈 와도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아들한테 미안할 일도 없고 택시비 걱정할 일도 없고 정원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훨씬 나아요.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이 들면 병원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병원 가까운 곳에 사는 게 곧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식한테 부탁 안 해도 되고 택시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혼자서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병원만이 아닙니다. 약국도 중요합니다. 병원 가면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야 하잖아요. 약국도 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응급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럴 때 응급실이 가까우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첫 번째 조건은 병원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기본 진료과가 있는 병원이요. 종합병원이면 더 좋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 계단 없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계단 몇 개쯤이야 아직 괜찮아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계단은 나이 들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60대엔 계단 10개가 아무것도 아닌데 70대엔 숨이 차고 75세 넘어가면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80세가 되면 계단이 공포가 됩니다. 넘어질까봐 무섭거든요. 실제로 노인 낙상 사고의 60% 이상이 계단에서 발생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대로 와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대퇴골 골절이 무섭습니다. 노인이 대퇴골 골절되면 1년 안에 사망률이 2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김영호 씨, 71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2층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이고 2층은 침실이었어요.
계단은 15개 정도 됐습니다. 젊을 땐 계단 오르내리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죠.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면 다리 운동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68세 되던 해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아팠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이 정도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2층에서 내려올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했어요.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가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저녁에 올라갈 땐 중간에 쉬어야 했고요. 7개 계단 오르고 쉬고 또 8개 계단 오르고 쉬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숨도 차고 무릎도 아프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고 계단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난간 잡아서 안 넘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김 씨는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이러다 진짜 크게 다치겠구나 싶었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2층 화장실을 안 쓰고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편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사 가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김 씨는 고민 끝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요. 지금은 15층 아파트에 삽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현관문 열면 집안이 다 평평합니다. 턱 하나 없어요. 계단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무섭지 않고 짐 들고 집에 올 때도 편하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무릎도 좋아졌어요. 계단 안 오르니까요. 계단 없는 집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단은 노인에게 장애물입니다. 매일 오르내려야 하는 장애물이요. 그 장애물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계단 없는 집이란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1층 빌라일 수도 있고, 평지에 있는 단독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 안팎에 계단이 없다는 거예요. 현관문 열고 바로 평지로 나갈 수 있는 구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 안에도 턱이 없어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턱 넘어야 하는 집 있죠? 그것도 나중엔 불편합니다. 넘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 없고 턱 없는 평평한 집이 노후의 최고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 걸어서 10분 안에 생활 인프라가 다 있는 곳입니다. 병원만 가까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가까워야 합니다. 시장, 슈퍼마켓, 약국,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공원 이런 것들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이 들면 매일 나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굳습니다. 매일 나가서 걷고 사람 만나고 벼 쐬고 그래야 건강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이 집에만 있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적게 걸리고 수명도 길어요. 그런데 나갈 곳이 없으면 나가질 않아요.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나가지. 하지만 생활 인프라가 가까우면 다릅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시장 들러서 과일 사고 우체국 들러서 택배 보내고 약국 들러서 약 받고 공원에서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목적 있는 외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러 나가는 것보다 오늘은 시장 가서 뭐 사야지 하는 목적이 있으면 훨씬 더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명숙 씨, 67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 남편과 함께 지방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집을 팔고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집도 넓고 값도 싸서 좋았어요. 서울에서 30평대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50평대를 샀습니다. 돈도 남았어요. 역시 시골이 좋네. 서울에서 이 돈으로 이렇게 큰 집 못 사지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슈퍼 가려면 차로 15분.
시장 가려면 20분, 은행 가려면 30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운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봤어요. 큰 카트에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서 집에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매일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우유 떨어지고 계란 떨어지고 약 사야 하고. 그럴 때마다 차 타고 나가야 했어요. 비 오는 날은 아예 못 나갔습니다. 길이 좁고 비포장이라 미끄러워서요. 그러다 보니 집에만 있게 됐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조용하니까 좋네. 쉬는 거지 뭐.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답답하더랍니다. 사람이 그리워지고 나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 씨는 말합니다. 서울에 있을 땐 매일 나갔어요.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도서관도 가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나갈 곳이 가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울해졌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이 집에만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결국 이 씨 부부는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집이지만 생활 인프라가 다 가까운 곳으로요. 20평대 아파트인데 걸어서 10분 안에 시장, 은행 우체국 공원,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나가요. 아침에 시장 가고 은행 가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집은 작아졌는데 삶은 더 넓어졌어요. 50평대 집에서 갇혀 있는 것보다 20평대 집에서 매일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노인에게 중요한 건 집 크기가 아니라 집 밖의 편리함입니다. 매일 나가서 걷고, 사람 만나고 벼 쐬고, 필요한 거 사고, 이런 일상이 가능한 곳이 좋은 곳입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시장, 슈퍼 약국,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공원이 다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조건은 첫째,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둘째, 계단 없는 집, 셋째, 걸어서 10분 안에 생활 인프라가 다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요.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국 어디든 있습니다. 다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는 집을 점검해 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시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1.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몇 분 걸리나? 2. 우리 집에 계단이 있나? 엘리베이터가 있나? 3.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시장, 슈퍼, 약국, 은행이 있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만약 세 가지 다 만족하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집은 노후에 최적입니다.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10년 후엔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사는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사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찮은 이사 한 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0년 후 몸 불편할 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사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지금이 낫습니다. 지금은 아직 건강하니까 천천히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알아봐야 할까요? 세 가지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대학병원 근처 소형 아파트입니다. 대학병원 근처는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 약국, 시장, 은행, 우체국 다 가깝습니다. 왜 대학병원 근처가 좋을까요?
대학병원은 모든 진료과가 다 있어서 어떤 병이 생겨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도 24시간 운영되니까 안심입니다. 대학병원 근처는 대중교통도 잘 돼 있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관리가 쉽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계단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평대 아파트면 충분합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좋아요.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나옵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 힘듭니다. 나이 들면 청소하는 것도 버거워요.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합니다. 둘째, 오래된 동네의 1층 빌라입니다. 오래된 동네는 생활 인프라가 촘촘합니다. 시장, 약국, 은행, 우체국이 다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매일 시장 가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친구가 됩니다. 1층 빌라를 추천하는 이유는 계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어도 1층이면 괜찮아요. 현관문 열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층은 보통 작은 마당이나 테라스가 있어서 화분도 키우고 햇볕도 쐴 수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큰 즐거움입니다. 작은 텃밭 만들어서 상추 키우고 고추 키우고 그러면 하루에 낙이 생깁니다. 셋째, 신도시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요즘 신도시에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부터 노인을 위해 설계된 곳이라 계단도 없고 손잡이도 많고 응급 호출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어서 앉았다 일어나기 편하고 미끄럼 방지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복지관, 보건소 같은 시설이 가까이 있어요. 임대로 나오는 곳도 많아서 목돈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알아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시니어 주택, 노인 임대주택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직접 가보세요. 사진만 보지 말고 실제로 가서 걸어보는 겁니다. 현관에서 병원까지 걸어보고 시장까지 걸어보고 약국까지 걸어보세요. 10분 안에 갈 수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도 보세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이 사나? 동네가 안전한가? 밤에도 밝은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가로등이 잘 돼 있는지, CCTV가 있는지, 경찰서가 가까운지 이런 것도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빨리 옮길수록 좋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괜찮아도 5년 후, 10년 후는 다릅니다. 60대에 이사하는 것과 70대에 이사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60대엔 아직 체력이 있어서 이사짐 정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빠릅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사 자체가 큰 스트레스예요. 몸도 힘들고 새로운 환경 적응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대 초중반에 이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20년, 30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할 시간도 충분합니다. 새 친구도 사귀고 단골 가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곳이 완전히 내 동네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따로 있습니다. 크고 비싼 집이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첫째,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둘째, 계단 없는 집, 셋째, 걸어서 10분 안에 생활 인프라가 다 있는 곳.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 도움 없이 스스로요. 지금 당장 체크해 보세요. 지금 사는 집이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만족하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60대에 옮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늦어도 70대 초반에는 옮기셔야 합니다. 그 이후엔 이사 자체가 힘드니까요.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과 존엄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 집을 지금 선택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어떤 집이 노후에 좋은 집인지, 어떤 조건을 봐야 하는지, 언제 옮겨야 하는지.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황금 노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게 가져도 평안하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큰 집에 살고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작은 집에 살고 돈이 적어도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평안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일까요?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75세 박영수 씨입니다. 영수 씨는 아들 가족과 함께 큰 아파트에 삽니다. 30평이 넘는 집이에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실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손자가 학교 갔는지 확인합니다. 손자 나갔나? 그럼 이제 거실로 나가도 되겠네. 거실로 나가서 TV를 켭니다. 하지만 소리를 작게 합니다. 며느리가 청소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8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을 먹는데 입맛에 안 맞아도 맛있다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9시에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해 보이니까요. 방에서 혼자 TV를 봅니다. 점심때가 되면 나갑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후엔 낮잠을 잡니다. 저녁 6시에 나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가족이 함께 먹는데 영수 씨는 조용히 먹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아들 가족이 불편해할까봐. 저녁 8시에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서 아들 가족이 TV를 보니까요. 밤 10시에 잡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 같아요. 하루 종일 눈치만 봐요.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해요. 이게 행복한 노년인가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이런 삶은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른 한 사람은 73세 이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혼자 작은 투룸 아파트에 삽니다. 15평밖에 안 되는 작은 집이에요. 연금도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아서 명절에만 찾아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실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산책 나가야겠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아침 뉴스를 봅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7시에 간단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된장찌개. 간단하지만 맛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8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다른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순자 씨 오늘도 나왔네요. 내 날씨가 좋아서요. 인사를 나누고 30분 정도 걷습니다. 10시에 집에 돌아와서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를 봅니다. 소리를 크게 틀어도 괜찮습니다. 12시에 점심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먹고 싶었던 국수 한 그릇. 혼자 먹는 국수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오후엔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정도. 3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 행복해. 조용하고 평화로워. 4시에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30분 정도 수다를 떱니다. 저녁 6시에 간단하게 밥을 먹습니다. 7시에 좋아하는 일일 연속극을 3개 봅니다. 9시에 씻고 10시에 잡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제 하루가 단조로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행복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거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혹시 여러분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큰 집에 가족과 함께 살지만 하루 종일 눈치 보는 영수 씨일까요? 아니면 작은 집에 혼자 살지만 자유롭게 사는 순자 씨일까요? 아마 대부분 순자 씨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늙으면 자식과 살아야 한다.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다. 마지막은 가족 품에 서여야 한다 이렇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삶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시니어 중 혼자 사는 분들의 행복 지수가 자녀와 동거하는 분들보다 평균 23%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함께 살아도 내가 주인이 아니면 외롭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도 내가 주인이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혼자 살면서 행복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처럼 사시면 여러분도 평안하게 눈 감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73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큰 아파트에 살았고 먹을 것도 넉넉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자 학교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도 될지 눈치를 봤어요. TV를 켜도 소리를 작게 했습니다. 손자 공부 방해하면 안 되니까. 밥을 먹을 때도 조심했어요.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에 이건 좀 짜네라고 말했다가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보고 다시는 그런 말 안 했답니다. 저녁이 되면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있으면 아들 가족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TV 보고 싶은데 참아야지. 아들 가족이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밤에는 화장실도 조용히 갔습니다. 애들 깨우면 안 되니까.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 같았어요. 존재하는데 주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눈치만 봤어요. 이게 행복한 노년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5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답니다. 나는 이 집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독립하자. 내 집을 마련하자. 3개월 후 순자 씨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전세금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나가세요? 우리랑 살아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어요. 나는 편하게 내 집에서 혼자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 처음 일주일은 정말 외로웠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혼자 사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아침 뉴스를 봤어요.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꿀맛이었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행복해.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다른 할머니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그렇게 친구가 생겼어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싶으면 자고, 12시에 자고 싶으면 그때 잤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순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얼굴에 웃음이 생겼어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하루하루를 내 삶으로 살아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주인인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요. 순자 씨는 지금 아들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들도 말합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봐서 서로 불편했는데 이제는 가끔 보니까 더 반가워요. 이번엔 70세 박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애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영애 씨는 고민했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영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혼자 살아보자. 안 되면 그때 가자.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영애 씨는 지금 혼자 살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영애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오늘 날씨 어떤가? 그리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아져. 7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된장찌개 반찬 몇 가지, 간단하지만 맛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8시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려요. 걸으면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영희 씨, 오늘도 나왔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10시쯤 집에 돌아와서 TV를 봅니다. 뉴스도 보고 아침 드라마도 봐요. 12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국수나 라면 같은 거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편해. 오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정도요. 나이 들면 낮잠이 필요해. 3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조용하고 평화로워. 4시에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도 잘 지내. 30분 정도 수다를 떱니다. 저녁 6시에 밥을 먹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 나이 들면 소식해야 해. 7시에는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9시에 씻고 10시에 잡니다. 규칙적으로 자니까 건강해져. 영애 씨는 말합니다. 제 하루가 단조로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행복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거든요. 몇 시에 일어날지, 뭘 먹을지, 언제 쉴지 모두 제가 정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영애 씨는 딸과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는 요즘 즐겁게 잘 지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어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엄마 건강하시네요. 너도 잘 지내구나. 그리고 헤어집니다.
영애 씨는 딸한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딸도 편할 거야. 이번엔 68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는데 매일 갈등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정숙 씨는 참았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며느리가 힘들까봐. 하지만 참을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나는 왜 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급기야 정숙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어요. 독립하자.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나가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숙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불편한 거야.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아들은 섭섭해했지만 허락했어요. 정숙 씨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들한테 상처 준 건 아닐까?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졌어요. 우울증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도 내가 주인인 하루를 살 수 있어. 저녁에 잘 때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치 안 보고 잘 살았어. 6개월이 지나니 정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들도 놀랐어요. 정수가 너 요즘 왜 그렇게 밝아? 정숙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아서 그래. 나 정말 완전 편하고 행복해. 지금 정숙 씨는 아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엄마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응. 혼자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아들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맞았나 봐요. 오히려 건강해지셨어요. 정숙 씨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우울증까지 가지 마세요. 자녀한테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도 목적입니다. 자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한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확실히 공감이 되시죠? 그럼 이제 행복하게 혼자 살다 평안하게 눈 감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주인은 끝까지 나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날지,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모두 내가 정합니다. 남의 일정에 맞추지 않습니다. 통제권이 있는 노년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71세 조영자 씨는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날씨가 어떤가? 먼저 확인해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쉽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어요. 간단해요.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제 하루는 제 것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둘째, 관계를 정리합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관계만 남기는 겁니다. 억지로 만나는 친구 눈치 보는 모임 이런 건 정리하세요. 외로움보다 필요한 관계가 더 위험합니다. 편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74세 한명숙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 모임을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요. 하지만 피곤했어요. 억지로 웃어야 하고 억지로 말해야 하고. 명숙 씨는 모임을 정리했어요. 필요한 모임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편한 친구 2명만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해요. 편해요. 진짜 마음을 나눠요.
명숙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해요. 셋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녀한테 미안해.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지막이 가볍습니다. 76세 김순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어요. 내 인생은 없었어요. 늘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지? 나는 충분히 잘했어. 순희 씨는 마음의 짐을 내려놨어요. 이제는 당당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순희 씨는 말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가벼워졌어요. 넷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유언장 쓰고 주변 정리하고 자녀들한테 말하세요.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정리된 삶은 죽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78세 박경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하고 재산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요. 주변도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은 버렸어요. 중요한 물건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평온해졌답니다. 언제 가도 괜찮아요. 준비했으니까요. 경희 씨는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오늘이 더 소중해졌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다섯째, 오늘을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일 언젠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오늘 가고 싶은 곳 가세요. 그렇게 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가 적습니다. 72세 최영순 씨는 이렇게 삽니다. 오늘 친구 보고 싶으면 전화해요. 오늘 여행 가고 싶으면 가요.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영순 씨는 작년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평생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나이 들어서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영순 씨는 말합니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세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이 내일을 가질 수 있다. 오늘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노년의 삶을 다양하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혼자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핵심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주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자녀와 함께 살면서 불편하신가요? 독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도 80대도 괜찮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처음 한 달은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는 자유를 느낄 겁니다. 3달째부터는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하고 후회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규칙적으로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커피 마시고 산책 나가세요. 공원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친구가 생깁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보세요.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대신 평안함이 늘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한테 미안하신가요? 내가 혼자 살면 자녀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매일 보면서 눈치 보는 것보다 가끔 보면서 반가워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녀도 편해집니다. 엄마가 혼자 잘 사시니까 나도 편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의 주인은 나로 살기, 관계 정리하기, 마음의 짐 내려놓기, 죽음 받아들이기, 오늘을 미루지 않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평안해질 겁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삶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사시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눈 감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한번 봐봐. 정말 위로가 됐어.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사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용기 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